인생에는 수많은 책장이 존재합니다. 어떤 장은 아프고 어떤 장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장을 넘기며 살아갑니다. 이야기의 첫 장을 넘깁니다. 인생 책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느 늙은 어부가 삶의 파도 속에서 희망을 찾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오상택입니다. 올해 70이 되었지요. 고향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배 한 척으로 고기잡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란 제게 배를 탄다는 건 호흡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배를 얻었을 때의 기쁨, 배 안에서 먹은 따뜻한 된장국,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광경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 시절엔 매일이 젊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배에 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아내 희정이와는 22에 만나 25에 혼인했죠. 아내는 조용하면서도 굳은 의지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마을이 작아서 일손이 부족할 때면 아내도 함께 배에 올라 어망을 손질하곤 했습니다. 우리 둘은 늘 서로를 격려하며 작은 배를 지켰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갔습니다. 바다는 늘 바람이 거세지만 그 거친 파도에서도 어김없이 물고기가 잡혔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걷는 인생이 평화롭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마을 앞바다에 바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떴는데 저는 별일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어부로서 경험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태풍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재난이었습니다. 거센 파도에 배가 뒤집혔고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때를 포함한 모든 어구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육지에 오르니 마을 부두가 엉망이었고 제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새 배를 살 여력이 없었고 마을을 떠나는 것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부에게 배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기운을 내라며 저를 다독였지만 남은 적금도 얼마 없었고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일이 없어 걱정이 쌓이다 보니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때를 떠올리면 괜찮아질 것 같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모아 새 배를 마련해야 했는데 친척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닦아놓은 대합실에서 도시락 장사를 시작했지만 그 수입만으론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배만 있었다면 다시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질 수 있을 텐데 허탈하고 분했습니다. 돈을 융통하러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반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사채를 생각해봤으나 아내가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사채에 손대면 끝도 없어.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마을도 갈수록 낙후되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우린 급하게 도시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를 잃은 뒤 낡은 트럭을 어렵게 빌려 타고 아내와 함께 도시 변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원룸에서 지내며 공장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바다에서 나고 자란 저였지만 파도를 보지 못하는 나날이라도 생계를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중장비 공장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이 넘은 제가 공장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도 없고 지금은 젊은 분들을 먼저 채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헛걸음을 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일시적으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우리 두 사람이 눈치만 보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여보, 조금만 힘내자. 우리가 이 도시의 털을 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지만 제 자신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춘식이었지요. 춘식은 젊은 시절에 도시로 나가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운수회사를 차려 제법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길에서 저를 발견한 춘식이 놀라 달려와 하니 내가 왜 여기 있어? 마을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겨왔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춘식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친구지. 내 회사에서 일 좀 해볼래?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로부터 화물차에 동승하며 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제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오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은 고됐습니다. 새벽에 창고로 나가 짐을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배송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자야 할지 몰라서 트럭 안에서 밤을 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지요. 아내도 도시락 배달을 다시 시작했고 원룸에 살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갔습니다. 그런 생활을 5년쯤 했을 무렵 춘식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인원을 줄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대상이 되었고 다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내도 도시락 배달이 시원찮았고 점점 막막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이상이 생겼는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돈 문제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수중에 있던 작은 돈은 아내 치료비로 금세 사라졌고 월세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다니던 병원의 의사가 말하길 안정만 취하면 좋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쉬셔야 해요.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 병원비를 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천천히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결국 좁은 원룸마저 빼야 했고 아는 후배 집에 잠깐 얹혀 살다가 아내가 퇴원한 뒤에는 저렴한 쪽방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이렇다 할 일자리도 없고 아내는 여전히 온전치 않아 일하기 힘들었고 저는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해보려 했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을 쓰려는 곳은 드물었지요. 닷새가 멀다 하고 새벽 인력사무소에 나가도 일감을 못 구하고 돌아온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루는 인력사무소에서 어떤 사장이 당신은 너무 늙었어.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쓰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있어 버틸 힘을 냈습니다. 여보, 내가 조금만 더 찾아볼게. 분명 나 같은 사람도 쓸 곳이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그의 물음에 저는 내내 쌓인 한숨을 토하듯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같이 폐지라도 줍시다. 나도 매일 폐지 주워 팔아서 밥 사 먹어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야 할 처지였기에 그날부터 밤이 되면 폐지를 주었습니다. 동트기 전에 폐지를 모아 돈을 받고 아내의 약값과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삶이 이어졌지만 아내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가끔 아내의 손을 잡고 쪽방 골목을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웠을 거리도 아내와 함께면 조금 덜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여보, 바다 소리 듣고 싶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언젠가 아내를 데리고 다시 고향 바다에 꼭 가리라 다짐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쪽방 주인이 월세를 올리면서 또다시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폐지 줍기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건설일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한 사회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식판에 국과 밥을 조금씩 담아주는데 어떤 청년 자원봉사자가 저희를 보며 반갑게 웃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 따뜻한 인사가 왜 그렇게 크게 와닿던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 날 그곳에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다가와 아내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길래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아내를 위한 의료 지원 제도를 알려주면서 병원에 연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도권의 도움을 알게 되었고 아내는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완치는 어려워도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여전히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담당자는 저에게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줬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간단한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하시면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막막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에서 주선해주는 용접 기술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었지요. 마스크를 쓰고 불꽃을 튀기며 금속을 붙이는 일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나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을 거야. 훈련이 끝난 후 실습 공장에 잠시 취업했지만 나이 때문에 오래 있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부딪히며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응원해준 덕분에 우울함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중 도시 외곽에 있는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용접공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반 정규직을 뽑는 건 아니었지만 일당으로라도 일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더니 사장이 흘끗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배 몰아본 적이 있다고 했나? 우리 쪽이 바다 쪽 일인데 경험 있으면 괜찮겠네. 대신 몸 괜찮아요?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배를 몰았고 용접 자격도 조금 갖추고 있다고요.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일단 현장에서 일주일 일해보고 잘하면 계속 쓰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녹슨 선박 일부를 수리하고 떼진 부분에 용접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고 위험했지만 다시 바다의 냄새를 맡는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사장은 생각보다 일 잘하네요. 허리만 조심합시다. 라며 계약을 연장해 줬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에게 달려가 우리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 고생 많았어. 이제 조심할 조심하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선박 수리 일을 계속했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번 돈으로 아내와 작은 방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쪽방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할 작은 부엌도 생겼습니다. 비록 낡은 건물이었지만 우리에겐 보물 같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조선소 하청일이 안정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일감이 있는 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일이 끊기면 몇 주씩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싼 채소를 사다 먹으며 우리 예전에 하던 고기잡이 생각나지? 그래도 이렇게라도 버티니 다행이야. 하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함께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장도 어렵다고 버티다가 결국 업체를 정리하게 되었지요. 저는 또다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처럼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시 길을 찾아보자. 아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좌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고향 친구 춘식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태가 요즘 바다 쪽 관광객들이 늘어서 마을에 횟집이 많이 생겼어. 너 수산물 잘 다루잖아. 서울에서 배운 기술도 있고 혹시 마을에 와서 한번 일해보는 건 어때?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향 바다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내도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거기서 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 춘식이는 괜찮아. 내가 사장 소개해 줄게. 일단 와봐. 하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엔 조용한 어촌이었는데 관광지를 조성해서 여기저기 펜션과 음식점이 들어섰더군요. 저는 아직도 부둣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설렜습니다. 손을 잡고 있던 아내도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다며 안도했습니다. 춘식이가 소개해준 사장은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인원이 좀 필요해요. 그냥 회 떠서 내는 게 아니라 각종 수산물 가공도 해야 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간단한 요리도 준비해야 하거든요. 저는 자신이 없었지만 이 바다에서 나고 자라 물고기 다룰 줄은 압니다. 하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장은 잘 해봐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하고 손을 내밀었고 저는 힘주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횟집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식재료, 손질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새벽에 어선들이 들어오면 싱싱한 고기를 사다가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부터 밤까지는 나머지 업무를 봤습니다. 몸이 고달팠지만 오랜만에 맞는 바다 냄새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손님들 중엔 옛날부터 이 마을을 알던 사람들도 있었고 관광하러 온 도시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싱싱한 회를 맛보며 웃고 떠들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묘하게 뿌듯했습니다. 아내도 가게 주방 한쪽에서 반찬을 만들며 손을 보탰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하니 피곤해도 적적함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장도 우리 부부를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택 씨, 이젠 직접 회도 떠봐요. 오랜 경력 있는 어부라더니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네. 저는 배웠던 용접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지만 고향에서 배운 감각이 있어 그런지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곁에서 조금 더 얇게 썰어봐. 손님들이 먹기 편하게 하며 조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사장은 저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상택 씨, 사위가 곧 가게를 함께 운영할 건데 그 친구 아직 경험이 없어요. 상택 씨가 잘 가르쳐 주세요. 사위라는 젊은 청년은 도회지에서 요식업을 조금 배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촌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예민해 보였지만 저는 묵묵히 그를 도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회 써는 각도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기마다 지방층이 달라서 써는 각도를 달리해야 식감이 좋아.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며 함께 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청년은 저를 아주 고맙게 여겼고 덕분에 가게 일도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사장도 기뻐하며 상택 씨,
월급 좀 더 챙겨줄 테니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월급이 오른 덕분에 우리는 고향 마을에 조그만 월세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보이고 어스름이 깔릴 때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 집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아내는 부엌 한켠에 작은 텃밭, 화분을 놓고 고추며 상추를 길렀습니다. 매일 아침 그 화분을 보며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횟집 일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몸은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와, 싱싱하고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손질하셨어요? 라고 칭찬할 때면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상택 씨, 혹시 주방 보조로 일 좀 더 해볼 생각 없어요? 해산물 말고도 튀김이나 해물탕 같은 요리를 늘리고 싶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요리를 본격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사장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으면 충분히 감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조리사도 한 명 새로 뽑을 예정이니까 둘이 힘을 합쳐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머뭇거렸지만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여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식당 운영에 대해서도 눈을 넓힐 수 있잖아. 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리사와 함께 가게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싱싱한 바다 재료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색다르게 조리할 수 있을까를 밤새 고민했습니다. 연포탕, 해물 뚝배기, 해산물 볶음 등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심심하네, 해물이 탔네 같은 지적이 많았지만 점차 손에 익고 나니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제가 개발한 볶음 요리를 맛보더니 이 맛은 바다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예전 파도를 헤치며 고기잡이를 하던 생각, 그가 전복되었을 때의 충격, 도시에서 폐지를 줍던 참담함, 그리고 다시 고향 바다로 돌아온 모든 순간이 요리에 녹아든 것 같았습니다. 사장의 사위인 그 젊은 청년도 저와 함께 레시피를 연구하며 밤낮으로 가게에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가게가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바쁜 날이 늘어났고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횟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장은 상택 씨, 이제 여기 없어선 안 될 분이 되셨네요. 하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전 그 말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산업 관련 잡지의 기자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 가게가 꽤 유명하다던데 한번 취재해도 될까요? 사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기자는 저희가 개발한 메뉴와 바다 이야기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인터뷰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 이야기를 외부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배를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요. 도시로 나갔지만 일자리 구하기 힘들었고 아내가 아프기도 했고 그래도 다시 바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제 말을 열심히 적더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회뿐 아니라 따뜻한 인생 스토리가 가득한 곳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잡지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낡은 배를 잃고 떠났던 어부, 고향 바다에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다 라는 제목이었지요. 그것을 본 마을 주민들이 와서 상택이 너 신문 나왔더라, 대단하구나 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아내도 여보, 이제 진짜 잘 버티고 있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 라며 기뻐했습니다.
잡지 기사를 보고 도시 손님들도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기사 보고 왔어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있다고 해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환하게 웃을 때면 옛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이제 병이 많이 나아 가게에서 오래 서 있어도 힘들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함께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듣는 시간은 우리 부부에겐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고맙다.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해볼 수 있게 돼서. 제 말에 아내는 가만히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춘식이었습니다. 예전 운수 회사를 접고 이번엔 작은 펜션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 마을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상태가 내가 드디어 마을로 돌아왔다. 너 덕분에 여기서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춘식아, 옛날에 내가 날 도와줬던 거 잊지 않아. 이제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춘식은 제안했습니다. 상태가 네가 요리 잘하니까 내 펜션의 조식 메뉴를 맡아줄 수 있어. 물론 횟집 일은 계속하되 아침에 간단히 손님들 식사만 준비해주면 어때?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아내와 상의해 보니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엔 춘식 펜션에서 조식 메뉴를 내고 점심부터는 횟집으로 돌아와 본업을 하는 강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펜션 손님들이 아침 식사가 이 정도 퀄리티라니 신선하고 맛있네요 할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작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아내 역시 가게에서 일손을 거들고 틈틈이 쉬는 시간에 펜션 주방을 살펴보며 저를 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점점 더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 뿐이지만 사람들은 제 경험과 진심을 높이 사주었습니다. 그 덕에 상태거부의 바다 요리라는 간판 메뉴가 펜션에 생겨났고 횟집 사장은 저에게 요리 일부를 전담시켰습니다. 나중에는 근처 소도시의 방송국에서 마을 특집 프로그램을 찍으러 왔을 때 제가 인터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부 출신이면서 요리사로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성공이라는 말을 붙이기엔 부끄럽지만 바다에서 배운 끈기와 아내의 응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마을은 더 많은 관광객으로 붐볐고 우리 가게와 펜션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춘식이도 야,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하며 웃었고 아내도 이젠 마음껏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사니까 행복하다며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주어 연명하던 그날들, 아내가 쓰러졌을 때의 절망,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낍니다. 매일 아침 펜션 주방에 들어가 재료를 챙길 때면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듭니다. 한 번은 펜션에 묵는 여행객 중 한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밥 내 고향 바다 맛이 나네요. 덕분에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음식이 누군가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다니. 이 일은 단지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느 날 횟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작은 식당 하나 열어볼까? 바다 식당처럼
편안히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어. 아내는 놀랐지만 이내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좋지. 그럼 우리는 바다와 인생 이야기를 함께 버무리는 식당을 해보자. 사장에게 이 계획을 말하니 사장도 응원해 줬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일하되 조만간 자네만의 가게를 하나 열면 나도 도와줄게. 춘식이 역시 펜션 근처의 작은 부지를 빌려줄 테니 거기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협조로 우리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가게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행운의 파도. 파도는 때론 무섭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딜 때 인생의 행운이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더군요. 가게 개업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사장도 와서 축하해줬고 춘식이 펜션에 묵던 손님들도 다녀갔습니다. 서로 오래오래 번창하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아내와 함께 바닷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네. 예전에는 배를 잃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배를 띄우게 되었어. 이제 우리 잃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자. 아내는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 행운의 파도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횟집처럼 대규모로 하지는 않았지만 일일이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음식을 천천히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가끔씩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우리 부부가 직접 만든 해물찜, 해산물 전골, 그리고 물고기 구이를 맛보며 이 맛은 뭘로도 바꿀 수 없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도 최대한 정성을 담았고 아내는 앞치마를 두르고 늘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지요. 장사가 잘 안 될 때나 재료값이 뛰어오르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춘식이나 옛 사장님과 상의하며 헤쳐나갔습니다. 한때 의료비 걱정에 시달리던 우리가 이제는 비록 작은 식당이지만 스스로 운영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느 해여름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예전에 잡지에 나왔던 분 아니세요? 어부 출신 요리사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일하다 보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젊은이들은 제가 겪어온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배가 전복된 뒤로 얼마나 힘드셨나요? 도시에서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렸던 고통, 도시 생활의 무정함, 아내가 아팠을 때의 불안, 그리고 지금 다시 바다에서 조그만 식당을 여는 데까지의 여정.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청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모든 게 힘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용기가 납니다. 저도 다시 해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식당을 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가족과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경험을 담담히 들려줄 뿐이지만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와 제가 이제 70에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행운의 파도는 운영 중이고 춘식이는 펜션 사업으로 좀 더 확장해 마을 이장님과 함께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새로운 식당과 카페가 생겨나고 관광객도 점점 늘어갑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와 함께 파도가 잔잔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여보,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땠든 결국 우린 다시 파도 옆으로 돌아왔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다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했지만 또다시 기회를 줬어.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당신 때문이야.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정말로 버거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배를 잃고 도시에서 방황하고 아내의 병으로 좌절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설 기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는 바다였고 아내였고 그리고 친절히 손 내밀어 준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언젠가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이겨낼 힘은 결국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대와 작은 온기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 책장 여기서 책장을 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